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시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가 별로 없어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서두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선일보 월간조선부에서 기자 생활을 한 지가 통산 6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계속 이제 한국 현대사의 각종 사건들을 취재하고 집필하고 출판하고 하면서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기자라고 하고 전 월간조선 기자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아마 다음에 책에 나갈 책으로 만약에 제 글이 실린다면 제 직함도 전 조선일보 기자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 기자 이렇게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리랜서라는 그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뜻이 저에게는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죠. 자유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 개인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우리 사회를 특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끌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죠. 처음 청탁받을 때 그냥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에 대해서 좀 집필해달라 해서 제가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 여기 와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자유통일을 위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자유통일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대한민국부터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국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하나로 이제 공통분모로서 모아져 있을 때 국민이 결속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역사적 기능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건국 75년이 다 되지만 이승만에 대한 인식이 반반으로 갈려있고 박정희에 대한 인식 역시 반반으로 갈려있고 전두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와 그저께는 안동과 청주의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하는 모임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5.18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살인마 전두환이 정말 살인마 전두환으로서 5.18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면 전두환 재임 시절에 나타났던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은 뭘로 설명할 거냐.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에 대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또 전두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의 역사 기술법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요즘 이제 절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하나의 이제 사상이라고 치면 예컨대 옆에 제 옆에는 없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컵이라고 치면 그 컵을 위에서 보면 원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죠. 근데 원의 그룹하고 직사각형의 그룹이 끊임없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면서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과 직사각형을 다 포함하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조망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박지원이와 근대의 시대를 할 때도 제게 이제 원고 청탁을 맡은 남정욱 씨에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박정희에 대한 이 보수 진영의 시각은 단일 각도의 거의 칭송 일변도로
진행을 하죠. 물론 뭐 진보 쪽은 말할 것 없이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공이 7이라면 과는 3일 텐데 07 과3의 역사 기술법을 동원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남정욱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시도를 했냐? 현재 이제 5.18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어느 한쪽 일방의 주의 주장을 가지고 역사를 조망하는 것 자체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망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사실과 근접한 취재를 해서 5.18도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07 과3,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정도 우리 손으로 정리를 해야 우리 후대에게 무조건 박정희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의 한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새로운 길을 좀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은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근대화 시대죠. 그 근대화 지도자의 추상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대화라는 모더니제이션, 모더나이즈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근대는 정말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옛날에는 그런 식의 희망을 가지고 선망하면서 본 시대가 있었죠. 그게 60년대 이전에 우리는 근대하는 그런 시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는, 선망을 하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와서, 오늘날 와서 보면 이제 그 시대를 돌아와 볼 때는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화 이전에 예컨대 우리 박정희가 모델로 삼았던 만주국, 특히 일본의 근대화는 우리보다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앞섰죠. 1734년 무렵에 그 일본의 한학을 했던 젊은 한의사들, 스키다 겐바쿠로 시작하는 일단의 한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그 오토프시, 해부학 도서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인들에게 서양 문명, 이른바 근대의 이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번역의 문화가 이제 꼽히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했고, 일본보다 더 먼저 독일과 또 유럽 전체가 근대 문명으로 넘어갔지만, 일본, 독일, 이태리는 근대화를 성공하고 난 뒤에 정체주의 국가로 돌아서서 전쟁 주범국이 되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특히 박정희가 일제시대의 교육을 다 몸소 받고 나서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났을 때 왜 우리는 일본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전쟁 도발 국가로 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근대화는 오롯이 박정희 혼자서 박정희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먼저 틀을 닦아놓은 분이 계셨다. 그분이 이승만이었다. 그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일단 해양 문명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강력한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1945년에 일제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 3년 뒤에 미 군정 지나서 3년 뒤에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설펐고 조악했고 또 상당히 불량품이라고 그걸 표현할 정도로, 지금 와서 우리가 헌법을 추앙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헌헌법 전문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도 없어요. 또 경제지원 가보면 거의 뭐 사회주의 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나? 재헌의회가 성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승만, 그 당시는 이제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고 추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모든 걸 진행을 하면서도 이 개헌에, 그러니까 재헌, 헌법을 창안하는 모임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뭘 노리고 있었냐? 틀림없이 이 정치인들은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 때까지 버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필요로 하고 원하고 할 거다. 그러나 나는 딱 하나만 대통령 중심제만 지키겠다. 나머지는 일단 놔두자. 그런 식으로 재건 과정이 그런 파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성립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에다가 힘을 쏟았냐?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바로 설 수 있는 교육제도를 1949년에 발효해요. 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하나가 자유. 그래서 해양문명권으로 지향하는 국가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제도, 세 번째가 농지개혁된 국가. 이 세 가지 유산을 토대로 박정희는 젊은 장교단을 이끌고 국민들을 개조해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잠시 이런 역사적 과정을 좀 벗어나서 그렇다면 이 개인, 근대는 아까도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근대는 개인의 탄생이다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한반도에서 개인은 언제 탄생했나? 일단 저는 이 개인을 몇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개인적인 내면의 각성에 의해서 등장하는 개인. 그것이 그러니까 실존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 처음 시작됐나? 저는 개항기와 더불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물론 그전에도 가톨릭 신부들에 의한 몇몇 분들의 각성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1875, 6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대거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나라는 근 500년 가까이 산업공상의 양반과 주민과 상민의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더군다나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였을 경우에 자식은 무조건 노비였고 그 노비로서의 신분을 이렇게 벗어던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다시 노비가 되는 이런 절망적인 이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름조차도 성도 없었고 흔히 사물에 빗대는 바위 또는 말뚝이 이런 식으로 또는 소똥이나 개똥이나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인격의 존중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절에서 파란 눈에 코 크고 키 큰 노란머리의 서양 선교사가 등장을 하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개똥씨라고 불러보고 그러면서 존대어로 말을 걸어보는 거죠. 평생 하대를 받던 사람이 자기에게 존대를 하는 또 다른 개인을 만났을 때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문화 충격에서 시작된 개인이 선교사가 안내하는
이른바 기독교의 교리, 그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거는 거의 이 조선인에게는 혁명이었어요. 왜냐? 조선은 이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세워놓고 부단히 그 유교 이데올로기를 생활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장 많은 그 역점을 두고 그런 노력을 했던 분이 세종인데, 세종은 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제발 제사를 지내라고 엄청 강조를 해요. 그 제사가 누구냐? 자기 조상신. 그 이전까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의 민족이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이렇게 유교 사회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고요. 가족의 누군가가 뭐 사망하게 되면은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유고를 자주 가는 그 절에 의탁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이제 현실과 미래를 보고 가는 건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구한말까지 오다가 보니까 계급사회로 내려앉았고 개인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 또 다른 신을 소개받은 거죠. 근데 그 신은 네 조상신하고 다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현재의 계급이 뭐든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제 신과 나 딱 1대1로 설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실존적 개인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승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시대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까지, 그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거든요.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분은 이제 무인 집안의 자제인데, 이분도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 되고 서양 유학, 서구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마당에다가 노비 문서 다 끌어다가 놓고 불태워버리고 그 노비들 집합시켜서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 너희 인생을 너희 스스로 살아라. 이게 근대화된 개인의, 실존적 개인의 첫 출발이었을 겁니다. 이승만도 그런 각성을 통해서 스스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정말 참다운 국가가 되는지 고민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행정적 개인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가 등장하면서, 일제가 이제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자신들한테 유리할까를 고심하면서 보니 이게 뭐 통계가 안 잡히는 거죠. 인구가 얼마며 누가 어디서 움직이며 법으로 이 사회를 통치해야 되는데, 개인의 기호인 이름 자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민적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을 시키게 합니다. 1912년.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 여태까지 계속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던 막둥이, 또는 뭐 순이, 갑순이, 을순이, 을동이, 뭐 갑을병정으로 이름 붙이고 했던, 성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이 필요해진 거예요. 급히 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일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향반이거나 뭐 북반이기도 한데 우리는 저분의 집안의 자손으로 하자 하면서 무슨 어디 또 어디 뭐 모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붙여가지고 등록을 하죠.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성의 개수가 희한하게 작은 것, 즉 동성촌이, 집성촌이 많아진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겪어갈 때, 제가 그 글에다가 인용했지만 1910년
8월 29일자 조선왕조실록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순종이 이렇게 쓰죠. 그대들 대소 인민들은 괜히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그러니까 이 조선의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일본 제국에게 양도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이런 사실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살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이 개인, 실존적인 개인이 탄생하고 행정적인 개인이 탄생했지만 실질적인 개인은 그럼 언제 탄생하나?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시작된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신분은 조선시대 백성에서 그 다음에 대한제국시대에는 그 황제의 신민으로서 그러다가 이렇게 일제 넘겨주고 나서는 일본 천황의 신민이었다가 미군정 때는 미군정 산하의 주민이었다가 그리고 분단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고 분단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에 남았던 사람들은 인민이라는 칭호로 지금까지 갈라져 있는 신분의 칭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런 이제 고난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이제 박정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승만의 실정이라는 것이 그 노년에 이기붕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진행되는 바람에 정치적인 책임을 쓰고 하야를 하게 됐지만 이분이 망명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요양차 떠나는 과정을 취재한 경향신문이 망명 도주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상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오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보로 인해서 이승만은 끝끝내 하와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죠. 그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꿈에도 그리는 귀국을 기다리며 아무런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래서 낮에는 길을 가다가 조금만이라도 반짝거리는 걸 보면 멈춰서서 그 철 조각을 주워다가 자기 당신의 서랍에다가 하나씩 모아서 그다음에 그걸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하와이 총영사가 이승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박정희의 64년 무렵의 국도 재건단의 그 활동 기록 사진 필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승만의 그 조그만 자택에서 영상을 돌렸어요. 그때 이승만과 여러 그 하와이 동지들이 그 영화를 보는데 한국인들이 그 산에 사방공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삽질을 하고 나무를 짓고 하는 또 한쪽에서는 물을 퍼와 담고 또 흙을 나르고 하는 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아마 그 날이 아닌가요. 하와이에 망명 가신 이후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한인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다들 박수로 한 척. 저렇게 해야지. 저는 이 단면이 어떤 식으로 와닿냐면 후임 대통령의 정치를 전임자가 가장 기뻐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이후에 직접 만날 수가 없었지만 박정희는 이승만이 바라던 대로 국가를 개조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60년대에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로 가문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집안을 취재하면서 보니까 박정희 스스로가 사실은 속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자기 아버지 박성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면
묵과에 급제했고 벼슬을 받았으나 그러나 세상이 썩어서 한탄하고 거부하고 동학혁명이 있어서 혁명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실패죠. 사실은 뜻은 숭고했으나 실패한 분이죠. 그래서 요새도 한탄하신 분들 이렇게 약주를 드신다. 그럼 어린 소년 박정희에게는 아버지 45살에 태어난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됐겠죠. 그죠? 근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 박성빈의 묘를 가봤더니 저 경북 선산 양목리에 있는데 묘비에 써 있는 묘비 전면에는 이제 박성빈의 묘고 뒤에 가보면 이분의 탄생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벼슬이 과거에 급제해서 묵과에 급제해서 받았으면 종국품이어야 되는데 종상품에 벼슬이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박성빈의 묘비 옆에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그 부인의 백남이 여사의 묘비가 있는데 한국의 그 묘비는 부인의 묘비에도 뒷면에는 남편의 양력이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박성빈의 벼슬은 이건 또 달라. 통문대부로 돼 있어요. 이거 통문대부는 문과급제자에게 주는, 근데 급제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상품에 해당하는 고위간직인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족보 도서관을 뒤져서 정말로 맞는지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1964년에 만들어지는 고령박씨 족보에는 번듯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자식인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을 때고 김희본 1919년에 만들어진 고령박씨 세고를 보니까 거기는 박성빈의 이름은 나오지만 벼슬이고 뭐 아무것도 나오고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력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뭐 그런 시대를 박정희는 처음에 이제 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같은 뜻으로 조선시대의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냐,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 너는 지금 현재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하는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테크노클라트의 집단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분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근대 문명 중에 하나가 관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하는 자리. 그러니까 멸사공공의 뜻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박정희가 유신을 하고 넘어갈수록 다시 조선시대 이데올로기로 좀 돌아가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관직은 개인의 치부와 가문의 영광을 위한 자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회의 시간에 잠시 나가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익을 불리고 다시 들어오고 그 코인과 관계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조하고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못 느끼는 여의도 집단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보다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유신 전과 유신 후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면 유신 전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개변시키는 데 노력했다면 유신 후에는 일단은 그 한국 근대화의 하드웨어에 속하는 경제, 안보, 국방 이 부분을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하는 시기. 그래서 그 희생되는 시기에 상당히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긴급조치 발동하고 그 긴급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박정희 하면 위대한, 그래서 무조건 따라잡아야 되는, 따라가야 하는, 뭐 흠모해야 하는 그걸 떠나서 냉정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동시에 그때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때로는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를 정리해야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로 다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까? 2분 동안 좀 끝내겠습니다. 저는 어제와 그저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이 완전히 다른 거의 뭐 지금 민노총과 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에 가서 이런 대한민국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막 악수를 청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시도였지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된 역사의식, 업그레이드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박정희 신드롬이 이게 팬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국사를 오히려 많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봐요. 너무 위대한 사람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분의 따님이, 제가 이분의 따님도 과거에 기자 때도 많이 취재를 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정치 교육도 받은 바 없어요. 정치의 아마추어예요. 근데 이 아마추어가 아버지가 박정희였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도 됐다가 대통령도 됐다가 그러면서 그 나머지 부담은 우리 국민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를 좀 지나서 무조건 이승만을 무조건 흠모하거나 박정희를 흠모하거나 이제 그런 과거에 제사 지내듯이 하는 시대를 좀 넘어서 독일어의 이런 말을 씁니다. 뷰히게한 칼 마르크스, 마르크스를 넘어서 고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승만을 넘어서 박정희를 넘어서 나가는 길을 찾아줘야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의 그 잔재들처럼 기념관 한다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 가서 읊조리고 뭐 존경만 하고 그래서는 길이 없다. 이제 새로운 길을 좀 찾자. 그게 박정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런 식으로 박정희 시대를 훑어봤을 때 박정희는 그럼 무엇이었나? 이승만의 유언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유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대통령의 유언이에요. 근데 이 유언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박정희입니다.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은 채 현재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체육하고 문화 쪽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박정희 시대가 구현이 됐는지를 프로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재 박사하고 유황하고 이용남 교수 모시고 각 15분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 계획은 이동욱 선배님이 이 글 뒤편에 금지곡 얘기를 쭉 하시면 금지곡 하세요. 네,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네요. 근대는 개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주장한다면 저는 박정희 시대의 체육, 스포츠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개인성을 강화한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뭐 무예라든가 말타기, 뭐 과거 무과의
여러 가지 시험 과목들은 있었죠. 그리고 공자의 6예 중에 활쏘기가 포함되어 있던 걸 보면 또 일종의 유희와 체력 단련을 경한 사냥 같은 것이 뭐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극소수 삼류층에나 해당하는 문제였고 백성들 전체 차원에서 몸을 단련한다라는 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에게 있어서의 신체 기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력과 관련된 것이었지 그 자체의 신체적 단련 및 아름다움에 어떤 가치를 부과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저는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아주 대단한 마라토너가 됐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한 말에 민비 시절에 굉장히 빨리 그 편지를 전해주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시간 안에 편지를 전해주는지 보려고 기록을 제기도 합니다. 좀 경이적인 기록을 내는데 그때 봉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팔목을 본인이 풀 수 없게 아주 강하게 묶습니다. 그러면 혈행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팔이 저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체 기능이라는 것은 노동력 이외에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대 시대, 그러니까 일제 때 처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체육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근대를 지향하는 근대 운동가들에 의해서 스포츠, 체육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통과 단절된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유럽과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한테 없는 게 뭐냐, 그 중에 이제 채택된 것이 뭐 연극, 일종의 그 문화적인 컬처럴 웨폰, 문화적인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문맹률이 높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읽으려고는 하지 않아도 들으려고는 하니까요. 그리고 동요, 국악이라든가 기타 타령, 민요, 잡가 이런 것과는 벗어난 완전히 서양 음계로 작곡이 되고 또 가사 내용도 뭔가 근대 지향적인 것을 집어넣은 것, 이런 동요들을 널리 퍼뜨린다면 국민들을 빨리 근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맨손 체조, 운동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맨손 체조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체 기능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당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요. 운동회라는 것은 일종의 근대적 행사로서 운동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근대적인 운동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초창기 근대화 시대의 체육의 풍경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생님의 금메달입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은 큰 대회이기는 했지만 박람회의 일부로 열린다든가, 그리고 그 전까지 32년 LA 올림픽, 28년 그 전 올림픽들은 개인의 경쟁이었지 나라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라 대 나라, 문명 대 문명의 대결장으로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상징 조작을 통해서 올림픽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를 체화한다. 그것도 그리스에서 체화한다. 상징적이죠. 올림픽만을 위한 경기장을 따로 건설한다. 선수촌을 만들어서 인류 최고의 신체적 단련을 거친 사람들을 따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나치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까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선수단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정말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관심을 모은 이벤트가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아마 지금 그 20세기, 21세기 어떤 올림픽보다도 더 높았을 겁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달려서 승부를 내야 하는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했다. 이때 시문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이래도 너희는 우리를 약속민족이라고 부를 터이냐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조선 사람들은 우리는 약속민족이야, 뭘 해도 안 돼, 패배감에 짓눌려 있었죠. 이것을 손기정이라는 개인이 나타나서 상징적으로 허물어버린 겁니다. 아,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런 패배주의를 완벽하게 몰아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역전이라는 비아냥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뭘 해도 안 되는, 뭐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였다면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하니까 되더라 또 바뀌는 것이고, 저는 이제 스포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단초를 스포츠에서 찾아보자면 손기정 선생님의 우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스포츠 육성의 정책 개념이 들어온 첫 번째 그 시대입니다. 지금 뭐 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 태릉선수촌, 그리고 올림픽 연금제도 등등이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남북 대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지만 IOC가 인정한 유일한 그 한반도 유일의 올림픽 단체가 KOC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도 IOC가 인정하죠. 그래서 48년 런던 올림픽부터 선수단을 파견했죠.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 사상 최초로 출전해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이 은메달리스트가 바로 유명한 한필화 선수입니다. 그 다음부터 올림픽에 못 나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 국경에서 이제 스웨덴 동계올림픽이었나? 이때는 그 스웨덴 국경 직전까지 선수단을 파견했다가 IOC가 당신들은 이제 올림픽 아직 가맹 단체로 인정을 못 받았어. 그래서 돌아간 적도 있고요. 64년 이전이죠. 그리고 64년 그 도쿄올림픽 때는 그때는 이제 가네포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가 올림픽을 배치하는 대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공산국하고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에 모여서 일종의 대체 올림픽 대회 같은 걸 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못 나온다, 아니면 반성문을 써라. 그러니까 북한이 거부를 하고 돌아갔죠. 왜냐하면 이때 북한은 여자 800m에 신금단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었습니다. 반성문 쓰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올림픽 참가는 하계올림픽 기준으로 하면 72년 미넨 올림픽입니다. 이때 이제 아직 한국은 금메달이 없었죠. 그런데 사격에서 북한의 이호준 선수가 600점 만점에 599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이 아주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저 관역을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미제의 털복숭이 신장이라고 생각하고 쐈다. 그래서 IOC가 금메달 박탈을 논의를 합니다. 스포츠맨십 위반. 근데 북한은 통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현역 군인이 마치 그 점을 좀 감안해달라. 어찌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남북 대결이 2번 열립니다. 복싱 경기에서는 북한이 완승을 했고요. 여자 배구 3, 4위전. 이게 동메달인데 여기도 북한이 한국 여자팀을 3대 0으로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올림픽의 메달 횟수 이런 것들이 국민 사기와 직결된다. 그리고 남북 대결에 관한 체제 경쟁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72년 미네 올림픽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부터 한국은 북한을 확실히 압도하기 시작하고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패더급 자유형 금메달, 그리고 장은경 선수가 유도 은메달, 또 이제 동메달 4개를 땀으로써 북한을 압도하죠.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까지는 북한을 간발의 차로 물리쳤고요. 이제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한국은 보이콧, 북한은 출전했죠. 이후에 84년 대회는 한국은 출전했고 LA 올림픽, 북한은 안 나왔고 88 올림픽은 물론 안 나왔습니다만 92년부터는 이제 한국과 북한은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슷한 층위에서 경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과 북한의 스포츠는 완전히 한국이 몇 단계 위쪽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국의 스포츠 정책이 상당 부분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정책, 그리고 북한의 스포츠 몰락은 경제 성장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의미 있는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이자 유사 종교로까지 보는데요. 이제 산업이라는 측면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면 축구 한 종목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건산업과 자동차 산업 사이에 있는 세계 11위의 산업입니다. 그럼 박정희 시대에는 왜 이런 산업으로의 육성이 불가능했느냐? 프로스포츠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이 된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유사 프로리그 같은 게 있었죠. 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대통령배 축구대회, 저희는 이제 박스컵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이 박스컵을 생각해 보시면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과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축구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죠. 그런데 아시아 각국이 프로리그를 운영할 만한 경제력과 사회적 기반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가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20세 이하 청소년 대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까지는 자기가 생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한테 얹혀서 하는 거죠. 그리고 20세가 넘으면 직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50년대, 60년대에도 20세 이하 대회는 항상 아시아에서 번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인 축구는 그게 불가능한데 20세 이하 대회는 나이를 속여서 출전하면 실력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다시 박스컵으로 돌아가면 아시아 각국이 리그를 운영할 능력은 없지만 대표팀 한 팀 정도는 프로팀 수준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컵, 말레이시아의 메르베카, 인도의 마라하린컵, 태국의 킹스컵 등등을 열어서 일종의 아시아 서키트 대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축구는 동남아 각국이 국제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나름대로 국제화로 나아가는 일종의 샘플, 표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신 이후에 한국이 중화공업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국 경제의 본질, 뼈대, 성격 이런 것들이 변하죠. 대통령배 축구대회도 76년까지는 동남아 팀밖에는 부르지 못했지만 77년부터는 상파울루주 선발, 브라질 팀도 오고 바레인, 레바논 등 중동 팀도 불러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때부터가 시기적으로 한국이 동남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축구가 우리의 국제성, 미약하나마 그래도 우리가 동남아와는 좀 교류를 할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줬다면 축제성, 도메스틱 레벨,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고교야구죠. 지역 명분교마다 팀을 만들고 경쟁을 하면 이것은 고등학교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마치 향후의 지역 간의 대결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운동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중앙일보의 대통령배, 조선일보의 청룡기, 동아일보의 황금사자기, 한국일보의 봉황기 등 4개의 주요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할 때는 지금은 홀려 없어진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 매 경기마다 3만 명 이상이 가득가득 찼고요. 향후에 경북고대 광주일보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여서 이제 기수별 향후회 동창회 등등 모든 것들이 여기서 아주 멋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세계 정상권과는 경쟁이 불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기 종목이라는 것은 팀 스포츠라는 것은 재능 있는 개인을 모아서 장기간 동안 훈련시키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여건은 없었고요. 다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이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또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이제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박정희 대통령 체제를 이제 모빌라이즈드 스태터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정 부분 맞죠. 그러나 남정욱 교수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그때 우리의 어떤 컴플렉스를 조금 해소시켜준 스포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세계 정상까지 나갈 수 있구나를 보여준 스포츠는 프로복싱입니다. 66년에 김기수, 74년에 홍수환, 75년에 유재두 등이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나라 전체가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씨앗을 보여줬는데요. 이 프로복싱이 번성하게 된 것은 국가의 지원도 있었지만 김기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전료가 없어가지고 정부가 지급 보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이 박태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TV 중계와 결합해서 프로모터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세계 챔피언을 다량 다수 배출한 그런 지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창을 통해서 보면 그것으로 그 박정희 시대를 설명할 수 있고 한국의 근대화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느꼈던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변화도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만드는 이용남입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착용하는데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라는 신념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제 자신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그 상황이 정말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미나의 발제나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데 저쪽에서 지금 남정욱 교수님이 몇 분 남았다 자꾸 이걸 표시를 해주시는데 지금 안경을 벗어서 그런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 좀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15분 이내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좀 오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시대 특히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어떤 선봉장에 서 있는 뭐 세력들 이제 문화예술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문화전쟁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또는 이 교전 집단 간의 무력 사용 또는 극단적인 어떤 뭐 경쟁이나 혼란 또는 문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어떤 대응에 대한 운유인데, 그러나 지금처럼 뭐 싸움이나 적극적인 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이런 상황은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문화전쟁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 문화예술계에 기울여진 어떤 운동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영화를 찍고 있는 이제 팀원도 와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없는 살림에 몇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이 먹고사니즘 그리고 신념을 좀 선택하는 어떤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어떤 소신을 용기 내어서 목소리를 낸 많은 젊은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한 10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한 측에서 무슨 문화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로서는 좀 사치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한 영화 관계자가 코엑스에 있는 네버박스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6시 40분에 영화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가 상영관, 식관에서 상영을 했는데요. 이 식관의 총 좌석수는 166석입니다. 그리고 판매된 좌석수는 89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 3분 전에 그 관계자가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단 3명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2명이 더 들어와서 총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4명은 투명 인간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적 관객수 86,000, 어제 날짜로 945명, 86,945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진실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문화 생태계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살행위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 류석춘 교수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한 신문 기사를 공유해 주셨어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이 기사였는데 기사 제목이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수두룩이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두 문단만 보면요. 한 문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한 중견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 있다. 직접 표현한 것도 아니고 부른 노래가 연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이나 광주에 연고가 없는 남녀, 중견 탤런트 3명도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고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 이 문화예술가 인정도 적잖지 않게 눈에 띈다고 했는데요. 좀 이유가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오늘 좀 이걸 좀 공유를 하고 지금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1965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1964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1963년생 영화평론가는 5.18 관련 평론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 이름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5년생 사진작가 최모 씨를 비롯한 상당수는 2014년 5월 18일 기념순회 사진전에 출품한 게 인정돼서 유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위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지금만 이랬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어땠을까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살행위와 같은 이상수에 온 이유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벼랑 끝에서 끝까지 진실을 외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의 용기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제와 이렇게 토론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런 포럼을 기획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스럽다, 존경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와 친해지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해지려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좀 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죠. 당시의 문화예술과 정책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문화예술과 정책의 어떤 동질성에 대한 오해인데요.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을 완전히 그 동질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 전통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반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문화예술의 모든 측면을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또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가 문화적 동질화 또 지역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억압의 시대였다라는 오해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도 주력했지만 제주도의 어떤 전통 음악 또 춤 등 지역의 예술과 또 문화를 인정하고 노력하려는 지원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함께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문화적 역량에 대한 어떤 단일한 해석인데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정책이 사이에 좀 균일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효과와 인식이라는 건 좀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 집단이 이를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정책은 사회 전반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어떤 관점과 경험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지원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한 오해인데요. 정부가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 시대의 모든 문화활동과 성취가 순전히 국가 지원과 통제였던 결과라고 믿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독립예술가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풀뿌리 운동의 공헌도 이 박정희 시대의 어떤 문화예술에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이 자신들만의 어떤 예술적인 비전을 추구했고요. 또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항문화라든지 언더그라운드 예술 운동이라든지 대한 문화적 표현 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또
탄력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박정희 시대가 문화예술에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가해서 예술의 어떤 자유와 창의성을 좀 억누르지 않았냐라는 어떤 오해인데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비판 등 일부 표현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정부가 문화예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요. 또 많은 예술가가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예술가들은요, 박정희 시대의 문화 정책이 한국의 문화예술이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가 정책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향의 지나친 단순화의 오해인데요. 그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시대의 문화예술이나 정책은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면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성을 인식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 기록이라든지 학술 연구 그리고 개인 서사, 특히 예술 작품 등을 종합적이고 또 폭넓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는 분명 냉정과 이데올로기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혹시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떤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가 한국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의 어떤 시대적 시선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시선으로 당시의 문화예술을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좀 접근 방법에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화는 혁신이고 혁신은 또 진화이고 진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반작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는 문화예술과 정책에서 성장과 한계가 혼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의 장점, 성과,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하면 바로 대중문화의 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이 한류에 직접적인 또 강한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한적인 어떤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화의 어떤 위상, 그런 성과가 있게끔 만든 기틀, 인프라를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는요, 정치적 안정과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또 문화적 표현을 통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한계는 시대적인 어떤 정치적 목표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적 목표 우선순위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런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정 형태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제한은 특정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또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좀 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더 넓은 좀 정치적 맥락에서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의 성과는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정부의 통제와 검열에 따른 한계도 있었다라는 점도 함께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역사의 중추적 시기인 박정희 시대의 문화예술과 정책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저의 말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원재 박사 얘기는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이다라는 그 영화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많이 봤나 했더니 수명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 8만 명이 본 게 아니고 그 수치를 갖다 그대로 가져가지고 공식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글쎄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발제를 하신 두 분 나오셔가지고요. 자신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어떤 의견 같은 걸 개진했으니까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선생님하고 이동욱 프리랜서 기자. 참고로 이영남 교수는 저하고 이제 같이 문화운동 같은 걸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희가 항상 꿈이 그거였거든요.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우리가 돈이업체 가오가 없냐 이런 나오는데 저희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이런 소리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동 기자님 나오세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진짜로 시간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싶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아름답게 사진 촬영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호 선생님 오늘 발제 업무 고창원에서 발제가 나와서 다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의견 나오고 좀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오늘의 관통하는 주제는 다행히도 개인은 하나의 단일 주제로 이렇게 엮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자께서 주신 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임종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새마을운동을 일부러 그걸 집어넣지 않은 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서양에서는 이미 별로 격차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넣자고, 또 하나는 농지개혁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났다. 그러니까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그걸 또 잘 아는 게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략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자조와, 아까 제가 빼놨지만 이승만은 자유고 박정희는 자조를 바탕으로 해상무역 해양국가를 이끌어갔다.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신상 빌버리는 게 좋은 예가 새마을운동이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주제는 단일 관통하는 게 재산권인데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거꾸로 질문한다면 물질적인 것만 갖고 근대를 따진 데는 과연 공산주의 국가, 현대 공산주의 국가가 근대화된 사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진행해 왔듯이 모든 물질 뒤에는 정신이 있듯이
그 정신과 물질이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요하다 보면 그 다른 의견도 있지만 왜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했느냐, 제가 읽어본 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기예요. 과잉 투자예요. 그러니까 GDP에서 투자가 국방비까지 넣어서 GDP에서 그 투자가 자본 형성이 40%를 넘어가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뭔가 하니 미래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건데, 소비재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투자한 리턴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책이나 그 후에 될 쓴 책을 보면 공산주의 이론에는 국제무역이나 국제통상, 국제금융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 단위로 폐쇄 국가 아니면은 그 전체적으로도 뭐 미성국까지 따져서도 폐쇄 국가예요. 그러므로 자본 투자 자본 형성이 4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폐쇄적으로 그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70년 만에 러시아가 망한, 소련이 망한 아주 중요한 그 경제적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주를 조금 건드린 것도, 만주가 사실 만주는 숙제예요, 사실. 우리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결과를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주가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일본 이외에는 상해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투자, 자본 형성에 그 30년대에는 그 목단에 있는 그 미국의 영사관의 상부관하고 주미 일본 대사 구루가 항상 그 만주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가 한결같이 그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만주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세님이 주신 말씀에 교육자도 제가 생각을 못하고, 물론 저도 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우리 옆에 계신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1985년부터 1885년부터 1910년까지 25년간 미국 선교사들이 일으켜놓은 그 업적이 사실은 지금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 1900년이 최초로 신약성서가 완역이 된 해예요. 신약성서, 아직 구약은 못했고, 그런 걸 한글로 완역했기 때문에 그걸 읽게 하기 위해서도 한글 보고 문은 무지무지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그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개인의 구원이니까. 그런데 남쌤이 말씀을 교육자를 출발했다, 자기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뭐가 있나? 산업하는 말이죠. 근대화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산업화됐다고 해서 그 사회나 그 국가가 근대화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야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저는 중국 그렇게 앞날이 그렇게 밝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산업화만으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금융이에요. 금융은 그냥 몇십 년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몇백 년이 걸리는 건데, 금융까지 가야 비로소 이제
이제 금융의 개인이거든요. 그것도 개인이 은행에 계좌를 설치하고 그 이름으로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화만 가지고는 이제 당국이 소련처럼 당국이 뭐든지 이렇게 다 하는 산업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서 예. 네, 두 분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드려야 될까 궁금히 생각해봅니다. 그 장원들 박사께서 이제 박정희 시대의 그 체육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유영 감독은 그 당시 문화 정책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부정 일변도거나 또는 긍정 일변도가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다 공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박정희 시대를 보기 위해서는 박정희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볼 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9년 10월 26일 밤에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통령이 사라져버리고, 물론 경호실장과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 또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러니까 졸지에 국가 권력의 넘버 1, 2, 3가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그 사이에 12.12 사태가 있었고, 또 서울의 봄이 있었고, 사북 사태가 있었고, 광주 5.18이 있었고, 이 일련의 혼란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 1970년대에 압축된 그 스프링이 갑자기 억제 장치가 사라짐으로 해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정권을 잡았던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 측이 문화정책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풍 80일 해가지고 열고, 또 씨름, 또 전통 문화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 것이 최고예요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카피. 그건 무엇이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진 그 당시에 그 책사들이 유신 정권 시절에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도 그거 수정하지 못한 것들을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덕도 바뀌었지만 좀 아쉬움도 많이 남죠. 프로야구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칼라 TV도 송출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성공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부분, 이른바 정신적인 부분,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언더라인을 쳐봐야 되는 거 아닌가. 흔히들 그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했을 때 반공 교육의 내용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고적 특성은 유불론적이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고 하죠. 근데 근대화를 거쳐서,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물질은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데 정신은 어떻게 된 걸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유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지만, 평소에 우리는 이런 얘기 자체를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의외로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이후로, 엄밀하게 말하면 60년대에 서서히 테이크오프 하다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닌가 하여, 공산주의자 뺨칠 만큼 지금 한국 사회는 유불론적인 사회가 돼요.
가치 일변도가 아니고 눈앞에 닥치는 이익 일변도로 가는. 그래서 가치를 상실한다는 건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다시 원고를 정리하겠지만 장원재 박사께서 이야기한 그 체육 정책에 관해서도 좀 더 살펴보아서 집어넣겠지만 우리 이 감독께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게 그 70년대에 한국의 문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신음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어용. 저쪽에 당국의 입맛에 맞기만 해주고 모든 지원책 다 받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어느 쪽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그 70년대에 개발 정책 위주로 국가를 운영해 가면서 지식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화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예 아니면 노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향.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하고 옆으로 새버리면 이제 그 이해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닥쳐는 반대쪽이야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사조를 어떤 작가가 그 당시 신문에 표현을 했는데 일반 통행적인 사회, 일반 통행의 도로는 예 아니오로밖에 갈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건 아니면 뒤로 빽 가건. 근데 국가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다양한 사회가 되면 사거리 교차로가 생긴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도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해져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때 문화인들의 맨 마지막 고민은 창조거든요. 한국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문화인들, 모든 지식인들의 사실은 고민이자 숙명이 창조잖아요. 새로운 걸 뭐 개발하는 거. 그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70년대 후반은 획일적인 시대였어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그 풍경처럼 일제시대의 그 교구 그대로에다가 학교, 대학, 청소년 문화 전체가 거의 군대식 교육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뭐 도움이 됐을지언정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의 내면이 골마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하게 풀어내지 못해서 부마 사태와 광주 5.18 이런 식으로 아주 격렬한 충돌이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40년 지나서 세계사의 흐름과 같이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성장통으로는 상당히 출혈을 적게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서로 다행스럽게 많이 인내하고 또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같이 온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나아가자. 뭐 이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대로 자유 통일을 위한 네트워크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개조 거기에 필수적인 이런 통합의 역사로서의 접근법 그걸 제가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빡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흘치 세미나를 가서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물이 들으셨다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더 의견을 갖다가 좀 더 밀착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친해지는 법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해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